안녕하세요. 저는 나천열 변호사입니다. 제가 농사 공부를 시작하고 또 실제로 농사를 짓고 농사 공부한 지는 10년 조금 넘었고요. 실제 농사 지은 거는 지금부터 3년 전부터 그 이전 3년까지 만 3년 동안 하루도 못 쉬고 열심히 농사를 지면서 월세금을 많이 내고 많이 배웠습니다. 농사 짓는 거 가지고 먹고 산다.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도 황자리 소장 얘기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제가 최근에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저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최근에 만나봤었으면 아마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앞으로 희망이 있다. 아까 뭐 너무 우울한 얘기만 많이 들으니까 우울증 걸릴 것 같으시겠는데 지금부터 제가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틀어보세요. 원래는 제가 한 3시간 정도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너무 귀하신 분들이고 또 일정이 바쁘신 분들이 오셔서 30분 동안에 끝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30분을 줄이다 보니까 너무 급해가지고 오늘 할 얘기를 3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 이후에 뭐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 뒤에 보면 굉장히 많은데 이거 다 얘기하려고 보면 여러 날 걸릴 것 같고요.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제가 전달을 해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우선 귀농 귀촌 지금까지 저걸 한번 해보겠다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단 한 군데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귀농 귀촌에서 성공을 하려면 저기 제가 1, 2, 3번 적어놨는데 저 3가지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돼요. 첫째는 적정한 수준의 소득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게 얼마만큼이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귀농 희망 가구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월 한 2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으면 뭐 귀농해도 괜찮겠다.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 받는 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월 200만 원이면 넉넉하겠다. 물론 뭐 더 벌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가서 고생을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겠다. 뭐 맨날 저 떠양양지에 가서 풀 뽑고 뭐 무슨 뭐 똥찌개 지고 이런 건 가서 저 뭐냐 이지로고 이런 건 못하겠다. 그러니까 적당한 강도에 너무 심하지 않은 강도의 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요새 말로 하자면 뭐 주 52시간이라고 하는데 제가 50시간 이내라고 써놨는데 제 생각에는 뭐 주 한 40시간 정도 일해서 그 위에 1번 얘기하는 정도의 소득이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 1번, 2번이 아니고요. 3번입니다. 화목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야 돼요. 귀농한 사람들, 귀촌한 사람들 대부분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전체 귀농, 귀촌 가구의 80%가 3년 내에 다 다시 복귀합니다. 그 3년 내에 복귀한 사람들은 이미 이혼하든지 이혼만 안 했을 뿐이지 이혼한 것만 또 모든 상황이 돼서 돌아와요. 왜 그러냐? 뭐 부부 사이에 저 소통이나 이런 거는 뭐 이미용만 됐고요. 귀농하면 굉장히 잘해줄 것 같이 마누라 살살 꽂아서 데리고 갔는데 동사는 부인이 혼자 짓고 남편은 맨날 막걸리 먹고 싸우는 게 이러려면 어느 정도 여가도 있어야 되고요. 충분히 자기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운동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자기 개발이라고 그럴까?
뭔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공부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가끔가다 영화도 보고 연극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뭔가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플 때 치료도 받고 진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된다. 이러지 않으면 한 달에 500만 원 아니라 1000만 원 벌어도 아무도 균형 비춰 못합니다.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더더군다나 봉화는요,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봉화는 뭐 옛날 말로 하면 격오지, 요새 말로 하면 청정지역, 좋지요. 저 아직 봉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봉화 출신 아닌 사람으로 봉화 가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봉화가 어디 있지? 그런데 거기에 자기 인생 2막을 자기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자기 동반자를 같이 데리고 봉화로 내려갈 수 있을까? 단순히 소득이 얼마나 뭐 나가서 고생 그런다 이거 가지고 안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사람이 어딘가에 정착을 한다든지 이민을 간다든지 그럴 때는 단순히 소득이나 생활이 조금 편한 거 이거 가지고는 못 갑니다. 뭔가 소명의식이 있든지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사니까 도망가든지. 쉽게 얘기해서 제가 LA에서 오랫동안 공부하다 왔는데 LA 가면 다 이민 왔다고 그러죠. 제가 가까운 친구들한테 뭐라고 그러냐, 그래 이민 왔다는 말을 다른 말로 알아듣기 쉽게 하면 뭔지 알아? 도망온 거야. 그럼 귀농 귀촌은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예요. 그러려면 그 사람이 거기를 갈 수밖에 없는, 내가 거기를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거 같고 그 이유가 됩니까? 여기 있으면 쉬는 시간 일해야 되는데 봉화 가면 40시간만 일해야 텐데 그렇다고 봉화를 갑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거기를 가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소명의식을 준다든지 뭔가 좀 이렇게 여기서는 느낄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대안이 있어요. 그게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지역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귀농 귀촌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왕따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제대로 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 커뮤니티에서는 남과 다르게 뭔가 좀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 다행히 소위 관행농업이라고 하는 거, 관행농법이라고 하는 거, 그게 사실은 관행이 아닌데 옛날부터 사람은 자연과 함께 살면서 모든 자원을 자연과 같이 순환하면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살아왔어요. 그걸 훼손하는 순간 그 문명은 예외 없이 다 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비료와 농약이 농기계가 대규모로 보급된 소위 녹색혁명이라고 부르는 그런 농업이 선진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정착된 이후에 토지는 급격하게 나빠지고요. 땅은 다 오염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려서 중국과 인도의 전체 경작 가능한 땅의 70%는 이미 다 오염이 돼서 거기서 생산된 작물은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걸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럼 일본 업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 30%에서 제대로 계약제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물건 갖다가
지네 나라에 갖다 팝니다. 우리나라 업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맨날 외식하잖아요. 우리가 먹고 있는 게 뭔지 알고 먹는 사람 있습니까? 사실은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만 골라서 겉보기로는 비슷하니까 싼 것만 갖다가 우리한테 먹이는 거예요. 그것도 중국산이라고 하지도 않고 국산이라고 거짓말하고 파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유기농 제품이 유기농 코너에 가서 보니까 미국처럼 뭐 이렇게 막 한 3배 차이 나고 2배 차이 나는 게 아니라 별 차이가 안 나더라. 예, 근데 유기농 제품 아닌 거 100원이면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유기농 제품 110원밖에 안 해. 그거 왜 그러냐? 그러고 저보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 거짓말 하니까. 유기농 제품 아닌 거를 유기농 제품이라고 거짓말을 하니까 사실은 90원 받아도 너무 많이 남기는 거를 120원 받고 파는 거예요. 그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다행히 1960년대 호주에 아주 걸출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빌 몰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퍼머컬처라고 하는 개념을 주창을 했어요. 아마 노벨상을 농업에도 준다면 저 사람은 노벨 농업상을 엄청나게 여러 번 받을 만큼 훌륭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저 사람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반향을 일으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연과 동물과 식물이 같이 어우러져 살면서 어느 한 개체가 다른 개체를 너무 심하게 수탈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농사를 계속 지면 토질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농사를 계속 짓는데 토질이 최소한도 나빠지지 않든지 해마다 내가 수확해서 뭔가를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토질이나 자연 환경이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퍼머컬처는 뭐냐면요, 퍼머넌트 에그리컬처의 약자예요. 그런데 저게 단순히 농사 현장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조그마한 동네에서부터 도시계획, 어번 플래닝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적용돼야 된다는 생각이 요즘에 너무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퍼머컬처가 퍼머넌트 에그리컬처의 약자가 아니라 퍼머넌트 컬처의 약자가 됐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는데 기본 정신은 딱 3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지구를 좀 보살펴라. 그러면 우리가 이 지구라는 건 환경을 포함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살핀 이 지구가 우리를 보살필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산물은 공평하게 나눠 가져라. 이 3가지입니다. 공평하게 나눠 가져라는 얘기는 사람들끼리만 나눠 가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자연이 품고 있는 모든 동식물한테 각자가 가져가야 될 몫을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네가 먹을 건 먹고 다른 개체들이 먹어야 될 것들은 그 개체들한테 돌려줘라.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반향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이 넘는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예컨대 생물학자부터 무슨 엔지니어들부터 다 자기네들 이제 은퇴한 이후에 내가 인생 제2막을 살면서 뭔가 좀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커뮤니티부터 큰 커뮤니티까지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요. 특허 출원한 게 아니에요. 그 기술들을 인터넷에 다 공유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말로는 적정 기술이라고 그러죠. appropriate technology. 그게 너무 많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그 개념이 조금 그 다음에 더 발전된 게 뭐냐. 무슨 이코시티니, 무슨 이코디자인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태 친화적인 걸로 한번 해보자. 사실은 구호는 굉장히 많았는데 과연 저거 하자고 했는데 정말로 생태 친화적인 도시나 동네나 커뮤니티가
몇 개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아마 외국에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자, 그게 다시 발전한 요즘에 유행하는 트렌드가 뭐냐? 바이오 쉘터입니다. 단순히 온실이 아니고요. 온실의 형태가 뭐 도움이냐, 무슨 뭐 집처럼 생긴 거냐, 무슨 터널처럼 생긴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온실을 만들어 놓으면 그 온실에서 그 온실을 사용하는 사람, 농부, 그리고 그 온실을 내서 크는 동물, 식물, 닭이든 상추든 뭐든지 간에 그 온실 자체가 그 각각의 개체를 좀 그 각각의 개체한테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쉴 수 있는 쉼터가 돼야 되겠다. 요새 뭐 미세먼지 많으니까 미세먼지 쉘터 이런 얘기 많이들 갑자기 하는데, 그래서 이 바이오 쉘터라고 하는 개념이 벌써 한 30년 됐습니다. 한 3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도도 연구도 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 미국에 뉴 알케미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프리 시스터스 팝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세자매 농원. 그리고 로데일 인스티튜트라고 굉장히 유명한 단체가 있습니다. 책도 많이 내고요. 전 세계적으로 세미나도 많이 하고요. 교육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구를 해서 그 결과들을 다 내놓았습니다. 그럼 뭐 쓰다 보니까 뭐가 좀 스펠링이 좀 잘못됐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뭐냐? 우리가 농사 잘 짓는 농부를 작물 농사 잘 짓는다고 안 해요. 대표적으로 전북 고창에 가면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서 4,500송, 불과 몇 년 전에만 해도 2,000송이가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무슨 얘기냐? 그 전까지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서 2,000송이를 열린 포도나무를 처음 봤으니까 기네스북에 오른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4,500송, 앞으로 3년 후에 그 양반의 목표가 뭐냐? 6,000송입니다. 6,000송. 응? 예, 한 그루에서. 물론 6,000송이가 차지하는 면적이 대략 한 300평 정도 됩니다. 실험처럼 이렇게 쫙 놓아야 이제 포도 덩굴이 가서 포도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고 있습니다. 그 양반 물어보면 그 양반은 뭐라고 그러냐? 저는 포도농사 짓는 게 아니라 흙농사 지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흙을 농사를 지어야 그 흙에서 자라는 포도가 제대로 되는 거다. 그런데 흙농사, 그게 뭐냐? 조금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면 흙을 어떻게 농사 짓는 거예요? 흙 속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미생물, 버섯류, 균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아요. 근계라고 그러죠. 그 영어로는 라이소스피어라고 그러는데, 근계, 뿌리. 식물이 이렇게 발화를 해가지고 쫙 이렇게 나와서 광합성을 해서 말하자면 설탕하고 비타민 이런 걸 이제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 만들어내는 것 중에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40%까지를 뿌리 밑으로 흘려보냅니다. 그 전문용어로는 룻 엑스데이시라고 해요. 그러면 그거를 조그마한 박테리아들이 와서 먹고, 근데 잘 아시다시피 박테리아는요, 하나만 있어도 그게 적정한 성장 온도와 습도와 환경이 맞춰지면 아마 뭐 한 달이면 지구만큼 된다고 그러든가 지구보다 더 무거워진다고 그러든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증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걸 먹고, 그리고 그러면 걔네들을 먹을 수 있는 그거보다 조금 큰 놈들이 계속 옆에 사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지렁이 같은 것까지.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먹으면서 통상 사람도 그렇고 모든 동물이 자기 먹은 거에 10%는 자기가 에너지를 활용하고요, 90%는 내보냅니다. 평균 잡아서. 그러면 90% 내보내는 게 뭐냐?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영양소를 바로 식물의 뿌리에다가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잘 크는 겁니다. 우리가 비료 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 비료를 주면 식물이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바로 흡수할 수 있는 상태의 비료를 주잖아요. 그러면 지가 광합성은 귀한 거를 뿌리를 통해서 내보내지를 않아요. 여기다가 먹고 싶은 게 있네. 뿌리로 내보내지 않으면 뿌리로 내려보내야, 뿌리를 통해서 내려보내야 그걸 먹고 사는 미생물, 그보다 조금 큰 거 이게 말하자면 토양 생태계를 이루는데 그 토양 생태계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비료 주고.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흙이 어떤 게 양질의 흙인지 다 압니다. 따뜻한 흙은 못 쓰는 흙이에요. 어떻게 생긴 흙이 좋냐? 푸석푸석하고 조그마한 알갱이처럼 돼 있고 이런 흙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흙이 그 알갱이처럼 돼 있는 게 뭐냐? 박테리아나 균류가 밖으로 내보내는 끈적끈적한 진액이 말하자면 이 진흙 알갱이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모래까지 이거를 이렇게 말하자면 조그마한 알갱이 형태, 그래놀 형태로 만들어 줘야 그게 양질의 좋은 토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이로 물도 충분히 확보하고 거기로 뿌리가 이렇게 내려가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에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뿌리는요 식물이 영양분도 수분도 하나도 흡수를 못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정말로 현미경으로 봐야 될 정도로 이게 가난한 뿌리들이 있어요. 그 루트 헤어라고 그러는데요. 그놈을 통해서 식물이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따뜻하게 뭉쳐져 있는 흙에는 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렁이가 왔다 갔다 한다든지 지렁이보다 작은 흙 속을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을 게 있어야 왔다 갔다 하지. 먹을 거 없는데 왜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런 그 토양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주범이 뭐냐? 비료예요. 거기다가 더 나쁜 놈이 있어. 그건 뭐냐? 농약입니다. 제초제, 살충제. 제초제, 살충제가 우리는 충으로 분류가 안 돼 있으니까 사람한테 괜찮습니까? 우리도 폭포원 사람들 시골에서 농약 먹잖아요. 우리는 풀로 분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벌레로 분류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거 보면 죽죠? 그러다 보니까 토양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식물이 클 수가 없어요. 식물이 그 광합성을 해서 정말로 애써서 만든 설탕, 탄수화물하고 비타민 이런 영양소를 왜 10%에서 40%를 이렇게 밖에다 내보내겠습니까? 뿌리가 갈 수 있는 건 굉장히 그렇게 한정되어 있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못 가는 곳에 어마어마하게 넓은 곳에서부터 수분과 양분을 끌어다 주는 게 바로 요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다 죽여버리면 그 다음부터 자기 똘마니 하나도 없는 덕불장을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똘마니 하나도 없는 덕불장을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나 와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에 대한 먹이가 뭐냐? 먹이가 우리가 부엽토를 많이 섞은 흙을 굉장히 좋은 흙이라고 해요. 부엽토. 나뭇잎 썩은. 근데 그걸 왜 우리가 좋은 흙이라고 그러냐? 그 안에 얘네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탄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탄소. 그래서 최근에는 카본 파밍을 하자. 말하자면 탄소 농사를 짓자. 이렇게 지금 추세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고요. 이거야말로 제대로 된 유기농입니다. 유기농 인증받은 게 유기농이 아니에요. 경희대에서 인증해줬다고 다 좋은 제품입니까? 어떻게 알아? 인증받을 때 갖고 온 시료하고 팔아놓는 거하고 틀릴지 안 틀릴지 어떻게 합니까? 경북도에서 경북도 유기농 마크 크게 붙여주면 아니 시원찮은 물건이 느닷없이 좋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누가 인증 마크를 붙이건 안 붙이건 그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우리가 생산하는 물건은 근사한 인증 마크 붙여주는 기관이 설사 안 붙여줘서도 그것보다 훨씬 좋은 제품을 생산해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는 커뮤니티에 가서 정말 요새 뭐 화석연료 뭐 다 이상하게 되고 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구 온난화 이상해서 뭐 유럽은 엄청나게 더워지고 인도도 죽겠다고 그러고 우리도 언젠가 엄청 덥고 춥고 이러잖아. 이거 안 하려면 탄소 배출하지 말라는데 탄소 배출 안 하면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살 수가 없잖아. 그러면 탄소 배출 맨날 하니까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죽었다고 미세먼지 쉘터 지금 맨날 자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한 달에 돈 조금 벌고 한 달에 내가 고생을 좀 덜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대로 된 작업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가 자연과 융합하고 조화.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연과 어떻게 하면 같이 살아갈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말하자면 싸가지 없이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마음대로 주물러도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파괴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돈만 돼요.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소위 농업혁명을 한답시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봉화에 내려가면 우리 그런 거 안 하고 너무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도 지금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에더블 포레스트 가든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먹을 수 있는 나무 숲으로 만든 말하자면 농원입니다. 농원.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임농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로는 에그 포레스트리라고도 하고요, 에그로 포레스트리라고도 하고요.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정말 참 프로모션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단 한 군데도 시범 단지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산에 가면 나무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 나무들 중에 근데 호두나무도 심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유실수, 과실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약용 가치가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큰 나무 밑에서 조금 적은 나무도 크고요. 그 밑에 다연생 여러 가지 작물들 굉장히 많이 키울 수 있고요. 조금 공터 있으면 거기다가 뭐 매년 먹을 수 있는 1년생 채소, 야채 이런 것도 좀 키우고요. 맨 밑바닥에다가는 이제 나무 타고 올라가는 근데 뭐 다래랄지 무슨 뭐 구기자, 오비자 이렇게 덩굴식물도 좀 키우고 맨 밑에다가는 나무 쓰러져서 죽고 난 다음에 뭐가 큽니까? 버섯 크잖아요. 저희 그래서 5층 농사 짓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7층 농사 짓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적절하게만 잘 배합해서 하면 우리나라는 70%가 산지고 30% 농지다. 뭐 일본하고 베트남은 80%가 산지고 20%가 농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산지는 우리가 먹고 사는 거고 아무 관계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거잖아. 그런데 실제로 그동안 연구도 하고 실증을 해본 결과 제대로만 산을 잘 가꾸면 거기서 나오는 단일 품목으로는 논이나 밭에서 한 가지 작물 재배한 것보다 훨씬 상품성이 떨어질지 모르는데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수확해가지고 그걸 여러 가지로 다양한 용도로 쓰면 돈도 산물도 밭이나 논에서 한 가지 작물만 키우는 것보다는 훨씬 낫더라, 훨씬 좋더라. 이게 실증적으로 연구 결과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 100만 평 중에 예컨대 경사도가 심어달지 그래서 한 30만 평, 40만 평 어차피 못 쓰게 돼 있는 땅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말로 알아듣기 쉽게 수종 대량 사업이라고 해도 좋고 뭐라고 해도 좋은데요. 제대로 잘 디자인해서 제대로만 활용을 하면 밑에 거 조금 훼손한 거를 다 복구하고 또 남을 만큼 좋은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토양도 비옥해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많이 나오고 거기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윤택해지는 그런 커뮤니티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어디가 뭘 잘못 읽은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농사 짓고 생활을 하는데 최소한도의 면적을 잡아서 거기서 주거도 하고 농사도 짓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기술이에요. 제가 새로 만든 거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학자들이, 너무나 많은 연구기관들이 돈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요, 우리나라 농업 예산 같은 거는 게임도 안 돼.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 들여서 이미 다 연구해놓은 결과죠. 요새 너무 인터넷이 잘 돼 있어가지고 구글로 들어가면 막 공짜 책이 너무 많아. 그거 갖다가 우리 환경에 맞는 로열티 안 주는 기술들만 모아다가 잘 이렇게 하면 정말 훌륭한 단지라고 그럴까, 기지라고 그럴까,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초 또는 동아시아에서 최초의 제대로 된 바이오 쉘터를 만들어서 지금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공부도 하고 우리 사는 사람들도 좋아요. 이렇게 뭔가 내가 거기를 가야 되겠다고 하는 뭔가가 생기지 않으면, 봉화 가서 한 달에 500만 원 벌어요. 나 서울서는 50시간 일해야 되는데 봉화에서 30시간만 일해도 돼요. 그렇다고 서울에 있는 사람, 봉화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서 봉화 갈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요. 하나도 안 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 제가 이제 사실은 뭐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도대체 한 달에 200만 원이나 300만 원 번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그거 벌게 해주는 사람이 어딨냐?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봤다. 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최근에 개발한 기술인데 특허도 냈어요. 버섯이 본래는 원목에다가 키웠어요. 과거에 참나무 이만한 거, 길이 이렇게 되는 거. 그런데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핸들을, 옛날에 노인네들은 다쳐도 다 이거 해야 되는 게 자기 천직인 줄 알고 다 했어요. 요새 애들 이거 한 번만 들라고 다시는 그 현장에 안 간다. 이거 들어. 일본에서 제일 먼저 개발한 건, 일본이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니까, 야, 이거 가만 보니까 나무를 분쇄해가지고 조그맣게, 예를 들어서 직경 10cm에다가 뭐 한 50cm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애들도 둘 수 있게, 말하자면 톱밥처럼 만들어가지고 이걸 깨끗하게 멸균 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버섯 종균을 집어넣어서 접종해가지고 이거를 키우면 어떨까? 근데 버섯이 참 묘한 게요, 우리가 밖에 나와 있는 거, 버섯이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버섯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밖에 나와 있는 거, 요거를 자실체라고 그래요. 근데 안에 있는 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건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거. 물론 버섯 함부로 따먹으면 큰일 납니다. 독이 있는 게 많아가지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요게 뿌리같이 생긴 게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요거를 다 먹어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야 다음번 세대를 위해서 이제 말하자면 종자를 번식해야 돼. 그래서 요거를 싹 띄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포자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원목이 이렇게 크다든지 나무가 자연 상태에서 죽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있으면 뿌리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놈을 다 먹으려면, 이 버섯 종균이 이걸 다 먹으려면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수확하는 데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물론 한번 버섯이 나오기 시작하면 때마다 그냥 막 몇십 년 동안 나옵니다. 근데 언제 기다리냐고. 요거를 작게 만들어서 해보니까 이거 먹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려. 한 달이면 돼.
한 달만 지나고 나니까 다 먹은 다음에 바로 내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포자를 만들어야 다음 세대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좋아서 배지를 쓰니까 한 달 만에 생산한다. 이건 다 거짓말이고요. 먹을 먹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걸 반으로 줄여놓으면 금방 더 빨리 생산돼요. 이런 크게 만들면 한 1년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이 어떠냐. 이 배지값이 굉장히 비싸요. 더군다나 국내에서 생산하는 거는 더 비싸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 배지를 갖다가 대부분 많이 씁니다. 호구버섯 이런 거 생산할 때. 그런데 중국이 나무에도 중금속으로 오염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러면 버섯 이 균산, 이걸 이제 균사치라고 합니다. 균사가 뭔가 이렇게 나쁜 것들을 싹 이렇게 흡수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 그래서 최근에 그 능력을 활용해서 오염된 땅들, 예컨대 뭐 석유가 뭐 원유가 이렇게 뭐 잘못해서 이상하게 됐다든지 이런 데다가 그거를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많이 써요. 이 버섯 균사를 활용해서. 그걸 마이코, 리미디에이션이라고 합니다. 마이코라는 게 버섯이라는 소리고. 이게 나쁜 물질, 중금속 이런 것들, 심지어는 저 농약 같은 거 분해 두어고 분해 안 된 농약도 흡수를 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은 걸로 만들면 생김새는 똑같은데 내가 지금 이게 농약 먹고 있는 건지 중금속 먹고 있는 건지 제대로 자연산 표고를 먹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 거를 갖다 써도 사실은 이 버섯이, 이 배지가 우리 노희식 회장님은 개인적으로 저도 재배를 많이 해보셔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게 2번밖에 못 써. 2번. 말하자면 한 번 생산하고 2번 생산하고 그 다음에 생산량이 확 떨어져서 못 써요. 그런데 이게 하나가 4,000원입니까? 이거 하나가 4,000원. 저는 우리가 개발한 거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2번 쓰고 못 쓰는 거를 여기다가 뭔가 새롭게 말하자면 보완을 해서 이거를 4번만 쓸 수 있게 되면, 그런데 4,000원이 아니라 이 4번, 2번 쓰던 거를 4번 쓰는데 한 100원이나 200원만 더 들어가면 4번 쓸 수 있게 해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요 배지값의 차이만 가지고 지금까지 버섯 생산을 해서 1원 한 푼 못 버는 농장이라도 배지값의 차이만 가지고 한 농가에 최소한도 한 달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은 개평으로 벌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공을 해서 시험대회에 다 성공했습니다. 특허도 내고. 이거 가지고 그렇다고 한 가지 작물을 가지고 너무 많이 생산하면 똥값돼서 생산 많이 하면 뭐합니까? 사는 사람 없으면 전에 2,000원 얻은 게 1,000원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종류의 버섯을 가지고 맥시멈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농가, 그러니까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농가, 지금까지 우리가 5,000세대분을 확보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봉화에서 3,000세대가 제일 먼저 우리 거 하자. 좋아. 저 해드릴 거예요. 근데 맨날 회의만 하고 다른 데서 느닷없이 와서 나 1,000세대 먼저 해줘. 그러면 제가 거기를 안 가야 됩니까? 손 빨고 있는 마에는 빨리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거기 갈지도 모른다. 좀 서둘러 주십시오. 이게 버섯이에요, 첫째가. 그 다음에 둘째. 제가 2가지만, 너무 많이 얘기하면 오늘 사실 너무 많이 얘기하고 싶었는데 2가지가 뭐예요? 여기 야채 생산 속도와 육산 법칙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제가 사실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뭐 논문도 나와 있고 책도 출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상추 예를 들면 각자 다 비슷비슷해요. 엽채입니다. 상추 생산하는 과정을 보면 14, 10, 7 숫자로 보면, 그리고 63이라는 게 뭐냐, 50, 10, 2, 1
이거 합치면 63이죠. 63평방 미터라고 해도 좋고 63평이라고 해도 좋고 630평이라고 해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그 산수. 이건 무슨 얘기냐? 파종해서 발화할 때까지 한 번 정식할 때까지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점. 이건 수확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요. 식물도 그렇고요. 우리가 산책 한번 가보세요. 뚝방길 한번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별거 아니에요. 쬐그만. 근데 어느 날 어제는 이만큼밖에 안 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몰라도 이렇게 컸어. 무슨 얘기냐? 모든 작물이요. 소위 폭풍 성장을 시작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스페이스가 넓어야 돼. 상추는 폭풍 성장하는 시점이 수확기로부터 딱 열흘 동안 폭풍 성장을 합니다. 폭풍 성장하기 전에 열흘 동안은 천천히 커요. 그리고 그 전에 14일은 무지하게 더디 커요.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 못 살아요. 잘못해서 맨날 물 주고 그러다가 썩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밭에다가 일반 모지재배를 하게 되면 이걸 기준으로 심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20cm 간격으로 심는다. 그러면 요거는 요 마지막 요걸 기준으로 심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작아가지고 이렇게 이걸 기준으로 심으면 이게 50평이 필요한 거예요. 이 50평만큼을 그 전에 단계에서는 10평만 있으면 훌륭해요. 그 전에 단계에서는 1평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요 단계를 누군가가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제대로 잘 관리하면 저거 설치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테고요.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예요. 제가 기왕에 들어가는 전기 설치비를 여기다가 써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만 잘 온도, 습도 최적으로 맞춘 상황에서 잘 되려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요. 어렸을 때 시험 사는 게 나중에 커서 잘 되는 거 봤습니까? 어렸을 때 제대로 키워서 폭풍 성장하는 바로 그 시점에 우리 이거 정확하게 날짜 지금 알고 있잖아요. 작물별로 다 틀립니다. 이것만 제대로 하면요. 본래는 이게 다 합쳐서 며칠이에요? 이게 34일은 40일이잖아요. 41일이잖아요. 40일. 그러면 1년에 이거 몇 번 농사 짓습니까? 이것도 한참 잘 크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환경이 맞았을 때 얘기고요. 겨울 같으면 이거 2달, 석 달 지나도 잘 안 돼요. 겨울 같으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하느냐? 요 50평의 공간에, 500평의 공간에, 또는 5,000평의 공간에 집중적으로 요 시기만 키울 수 있도록. 그런데 흙에서는요, 한 번 옮겨 심을 때마다 소위 쇼크가 와요. 사람도 어디 이상하면 동네가 이상한데, 뿌리는요, 한 번 옮겨 심을 때마다 뿌리의 일부가 상하거든요. 아무리 조심해요. 그러다 보니 쇼크가 와서 이걸 회복하는데 또 며칠이 걸립니다. 그럼 그건 그냥 노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수경재배나 분무재배나 이런 걸 하는 경우에는 소위 이식하는데 정식하는데 쇼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쇼크가 없이 이걸 제대로 관리를 해주면 1년에 몇 번 생산 못하는 게 열흘씩만 키우면 1년에 지금 이게 몇 번 생산하는 거예요? 36번. 감사합니다. 뭐 30번만 한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63 법칙이라고 써놨습니다. 제가 이거 아무한테도 지금까지 얘기 안 했어요. 이 사업계에서 다른 데 돌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 돌리면요, 그 다음 날부터 지가 먼저 아는 것처럼 떠들고 돌아다니는 게 너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온실을 지을 때부터, 아까 바이오 쉘터를 만들 때부터 좀 제대로 좀 만들자.
지금까지 이 터널식 온실이라는 게 뭡니까? 겨울철에 비닐 한 겹이나 두 겹 이렇게 해놓는다고 그게 무슨 단열이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온실이라는 게 여름철에는 열사병 걸릴까 봐서 못 들어가. 겨울철에는 어마어마하게 날로 떼지 않으면 아예 농사 포기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처음부터 좀 제대로 지어서 그 건축을 할 때 무슨 뭐 삼성전자에 클린룸 짓듯이 뭐 평당 몇 천만 원 들여서 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거 이미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는 것들 중에 우리 지형이나 우리 형편에 맞는 기술들만 몇 개를 뽑아다가 제대로 잘 갖추면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면서 제대로 된 온실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온실에 관련된 거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온실의 형태는 뭐 도움형도 있을 수 있고 뭐 계획형도 있을 수 있고 피라미드처럼 일반 집처럼 이건 미국에서 제일 많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온실의 형태이고 또 도움온실은 이 한 동만 딱 있을 때는 멋져요. 근데 저게 한 동네에 막 저 도움온실만 잔뜩 저러면 공동묘지. 그러니까 보기에도 좋아야 되니까 어느 거 하나가 너무 이렇게 지배하면 안 돼요.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 환경 속에 풀만 한번 보세요. 산 한번 보세요. 어느 하나가 혼자 독식하는 자연 세계는 없습니다. 다 골고루 조그만큼씩 자기 영역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한테 보탬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해끼지 않고 사는 게 자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급적이면 자연을 닮아가자. 자연을 배우자. 살아있는 생물체로부터 배우자. 그래서 예컨대 이런 지형이 있으면 꼭 뭐 이렇게 생겼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단면으로 이렇게 산에다 온다고 그러니까 단면으로 이렇게 보면 온실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그냥 불도자로 밀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내가 짓고 싶은 거 지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연의 훼손을 최소한도 예컨대 이런 데에서 여기 조금만 파고 여기 조금 이렇게 올린다든지 온실이라는 게 이렇게도 햇빛 저기 있으면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 거지 이게 꼭 이렇게 돼야 됩니까? 여기 제대로 단열어 여기 제대로 단열어 예컨대 이런 지형이 있으면 여기다가 요 밑에다가 조금씩만 파는 거예요. 토목공사 거의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지하 공간 만들고 저장 창고 만들 수도 있고 작업 공간 만들 수도 있고 물탱커 만들 수도 있고 이 위에 농사 지을 수 있는 최대한 자연광을 활용해서 자연광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그런데 예컨대 경희대 한의대에서 굉장히 비싼 약재를 급하게 생산해주는 수지막히 생겼다. 이러면 막 이용으로 갖다가 막 떼어서 해야죠. 이거는 제가 남양주 수라산 기슭에다가 직경 30m 높이 15m짜리 4층 농사 지면서 3년 동안 고생한 현장입니다. 많이 배웠죠.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아까 적정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로켓 매스 히터라고 불러요. 왜 로켓 매스 히터라고 부르냐? 이게 하도 빨아들이는 힘이 가해가지고 이 굴뚝에서 슉슉 소리가 나는 거예요. 로켓 쏠 때처럼. 그래서 로켓이에요. 매스는 뭐냐? 매스는 몸무게잖아요. 여기 매스가 크잖아요. 여기다가 연통을 그렇게 돌려가지고요. 연통을 빠져나가면서 거의 모든 혈액이 다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낮이든 밤이든 2시간 정도만 불을 떼면 최소 3, 4일 정도 서서히 복사열을 방출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조금씩 개선된 거를 인터넷에 다 올리고 뭐 워크숍도 하고 이러면서 만들어져서 특허 출원 안 하고 전 세계에 다 공개한 기술입니다. 이게 특히 좋은 게 뭐냐? 펠리처럼 돼 있다든지 또는 뭐 큰 통나무랄지 이런 근사한 연료가 아니고 본래 여기는 가지치기 한 거, 못쓰게 생긴 거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가치가 전혀 없는 못쓰게 생긴 연료를 갖다가 제대로 그리고 밤에 잠 못 자고 가서 불 떼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낮에 때도 한 3, 4일 동안 계속해서 복사열이 서서히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이 구조 이런 게 왜 이렇게 막 소리가 씩 나게 이렇게 돼 있는지 이 구조도 그래요. 자, 난방하는데 우리가 태양광을 쓰게 되면 태양광 전체 태양 에너지 들어오는 거에 대략 15%에서 20%밖에 전력으로 변환을 못 시켜요.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데 태양열, 그냥 뜨거운 물 온수 만드는 걸 쓰게 되면 전체 태양 에너지 들어온 거에 지금 현재는 95% 이상 쓸 수 있습니다. 특별히 돈도 많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활용해서 난방한다든지 를 쓰자. 그럼 훨씬 적은 면적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물탱크 얘기했는데 요거는 제가 그림이 적절한 게 없어서 그냥 갖다 써놓은 거고요. 정말로 콘크리트 물탱크 만들어도 돼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제가 그 송도 개발한다고 할 때 제가 그 송도 개발하고 관련된 당시의 정권의 실세한테 너무나도 여러 번에 걸쳐서 정말로 진지하게 자료 다 주고 제발 이렇게 해라. 어차피 성토해야 되는 땅에다가 중앙 대로만 놓더라도 성토 몇 미터씩 해야 되는데 성토해야 되다가 거기는 뭐 이거 파는 거 돈도 안 들어가요. 안반도 없으니까. 거기다가 밑에다가 대규모 물탱크 2kg, 3kg 중앙대로 밑에다가 묻어서 거기다가 물 담아놨다가 요새 여름, 겨울 길고 봄, 여름, 봄, 가을 굉장히 짧은데 그거 열 교환해서 써라. 여름철 냉방하고 겨울철 난방하고 소위 시즈널 힐 익스체인지 계절과 계절 여름 에너지를 겨울에 쓰고 겨울 에너지 여름에 쓰는 거예요.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엄청나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불행히도 덴마크에서 다행인지도 모르죠. 덴마크에서 인구 30만 신도시를 만들면서 중앙대로 밑에다가 제가 얘기한 이 물탱크 설치해가지고요. 인구 30만 도시에서 쓰는 전체 에너지의 50%를 커버한다고 이미 입주 시작했습니다. 이거 지형에 따라서 멀쩡한 땅에다가 그냥 이렇게 다 돼 있는 땅에다가 지하 콘크리트 물탱크 만들려면 비쌀 거예요. 그렇지만 지형에 따라서 어차피 거기 성토해야 될 땅이 있다든지 이러면 그걸 잘 활용해서 하면 돈도 얼마 안 들어가고 거기다가 물탱크 만들어서 이거 가지고 전체 커뮤니티가 다 공유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 그런 건 아니죠. 이거는요 온실, 만약 이게 집이 아니고 온실이라고 그러면 지하로 다 아시죠? 9m 지하만 내려가면 연중 기온이 똑같다. 연중 기온이 어떻게 똑같느냐? 그 지역의 연평균 기온하고 똑같다. 지하 9m 밑에요. 그러니까 서울이 11.7도인가 그래요. 그러면 지하 9m 내려가면 여름에도 11.7도, 겨울에도 11.7도. 그걸 활용해서 쓰는 게 말하자면 지열 냉난방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돈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는 못하고요. 지하 1.5m만 내려가면요. 한 5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이 연평균 기온이 12도다. 그러면 20m만 밑에다가 20m만 이렇게 주름관 있잖아요. 검은 거. 그 주름관 쫙 이렇게 묻어가지고 여기서 바람 넣고 저기서 바람 빼면 20m만 지나면 온도가 얼마냐? 여름철에는 12도 더하기 5도니까 17도. 겨울철에는 12도 빼기 5도니까 7도. 그 겨울철 밖에 영하 15도일 때 7도짜리면 따뜻한 바람이잖아요. 거기다가 조금만 냉난방을 신경 쓰면 큰 에너지 비용 없이 쓸 수 있다. 이미 다 완성되어 있는 건물에다 이런 거 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지만 기왕에 거기 산자락에다가 어떻게 할 때 조금만 처음부터 신경 쓰면 돈 거의 안 들어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이거 말고도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기왕에 거기에 신도시가 들어가니까 처음부터 짓는 것도 건축할 때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게 건축을 하고 자연 환경도 훼손을 거의 안 시킬 수는 없는 거지만 최소화하고 그리고 한 번 지은 다음에
유지 보수하는데 돈이 많이 안 들어간다. 이런 거를 만들어 놔야 그게 쉘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국에 소위 그 옛날부터 전쟁 나고 피난 갔던 십승지지가 어디 있습니까? 다 어디 산골짜기에 있잖아요. 삼남에 기근나서 굶어 죽는데 어디서 굶어 죽습니까? 김제평야 이런 널찍한 평야에서 굶어 죽는 거예요. 풍년 들었을 때는 너무 먹을 게 많은데 흉년 3년만 들으면 다 굶어 죽어요. 그런데 어디 저기 저 봉화 산골짜기 옛날부터 청수다리다 이렇게 하는데 막 나무 우거져가지고 물을 계속해서 쫄쫄쫄 흐르는데 다 거기로 피난 가는 거예요. 그 피난처를 제대로 된 피난처를 만들어서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금지를 만들어주고 그게 스토리가 돼서 우리나라의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구경 오고 일본 사람들도 구경 오고 중국 놈들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하는 근사원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 너무 많은데 오늘 이 귀하신 손님들 앞에서 제가 또 너무 또 돼지 앞에서 코티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만큼 마치고요. 혹시라도 저한테 뭔가 궁금하시다든지 관심이 있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오늘 명함 드릴 분도 있고 안 드리는 분도 있지만 제 전화번호 여기다 적어놓을 테니까요. 여기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항상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